그 계약이 전면 취소된 그 순간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체결한 대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국내외의 압박과 정치적 논란 속에 완전히 좌초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토 연합작전 일정은 이미 시작됐고 하루라도 늦춰지면 치명적인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우리는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K-팝과 반도체의 나라, 그 조용한 국가의 무기가 과연 우리 작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를.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안드레스 로사노입니다. 스페인 국방부 기술평가처에서 10년째 근무 중이며 현재는 전략무기 도입과 교체 사업의 기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 보고 냉정한 기계라고 부르곤 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냉정함은 제 무기였고 신념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자부해왔습니다. 무기의 성능은 수치와 검증, 그리고 실전 기록으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제가 처음 무기 체계를 다룬 건 아프간 파병 당시였습니다. 2010년 저는 스페인군 공병대의 기술장교로 카불에 파견됐었죠. 그곳에서 저는 현장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장비의 결함 하나가 어떻게 동료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신뢰할 수 없는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몸소 체험했어요. 그 뒤로 저는 어느 누구보다 냉철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평가관이 되었습니다. 성능이 불확실한 무기에 대한 관용은 제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1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수많은 무기들을 평가했습니다. 미국제 하이마스, 독일제 마스, 프랑스제 LR6까지 모든 무기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서 스페인군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검증된 무기만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무기들 말이죠.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방산 신뢰국이라는 분류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물론 훌륭한 나라죠. K-팝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삼성과 LG로 전자제품 시장을 지배하고 김치와 불고기로 음식 문화를 전파하는 멋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군사 전략가로서의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무기 계약이 국민 여론과 정치적 부담으로 전면 취소되면서 새로운 대체 무기를 찾아야 했거든요. 가자지구 사태 이후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유럽 내 정서가 급격히 악화됐고 스페인 의회는 윤리적 문제가 있는 무기는 도입할 수 없다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나토 내부의 협의에서도 스페인의 전력 공백은 연합작전에 직접적인 부담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와중에 제게 처음 전달된 한국 무기 천무에 관련 자료는 단 6페이지짜리 요약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처음 접했을 때의 제 반응은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럽기까지 해요.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라는 건가? 제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국제 하이마스도 있는데 굳이 한국제를? 한국은 저에게 있어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기술력을 수입하는 쪽이라고만 여겨졌거든요. 그런 제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제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브리핑 파일 하나가 제 경력을 통째로 흔드는 서막이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제 사고방식까지도 바꾸게 될 거란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일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떠오른 건 단순한 기술 브리핑이 아니라 스페인 군사 전략 전체를 흔드는 한 문장이었어요. 한국 천무, 대체 무기 후보로 정식 검토 요청됨. 그 문장이 뜨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 자리에는 나토 방산 기획국의 기술자 한 명이 참석해 있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UAE는 천무 도입 이후 실제 작전 투입 데이터를 공유했고 기대 이상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나토 연동 시뮬레이션 호환성도 검증됐어요. 폴란드, UAE, 물론 그들이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제 무기는 전투기술의 핵심에는 못 미친다는 편견을 당연한 진리처럼 믿어왔던 거예요. 1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신뢰성은 어디까지 검증되었죠? 우리 작전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된 사례는 없을 겁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건 미국제 무기라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아닐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과의 계약이 깨진 이후 미국의 하이마스는 물량 부족과 가격 문제로 이미 첫 차선에서 탈락했고 유럽 내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독일의 마스는 납기가 3년 이상 걸린다고 했고 프랑스 무기는 예산을 40% 초과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대안이 아닌 최후의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아 천무 관련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단순한 성능 스펙이 아니라 그 무기가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평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저항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폴란드군의 평가 보고서였어요. 천무 시스템은 단순한 발사 플랫폼이 아니다.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전술 상황 적응 능력에서 기존 서방 무기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과연 진짜일지,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고 무기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UAE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진의 현지 지원 체계는 타 국가 대비 압도적이다. 문제 발생 시 12분 내 원격 진단, 24시간 내 해결책 제시가 가능했다. 이런 수치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이 무기 정말 가능한 걸까?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자리 잡은 그 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제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 첫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은 곧 제 모든 판단을 시험하게 될 커다란 파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본부 보고회의는 거의 전투에 가까웠습니다. 제 자리는 기술평가 담당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마치 국방정책 전면 개편을 제안하는 사람처럼 몰렸어요. 로사노 평가관, 한국제 무기를 나토 작전에 투입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고위 장성이 노골적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기술적 수치나 실험 데이터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한 겁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15명의 참석자들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어요. 그 시선들은 대부분 차갑거나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로사노가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지? 하는 눈빛들이었죠. 저는 그 순간 혼자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력이 단 하나의 제안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 다음 날 유명 사이트에 이스라엘 버리고 동양 무기, 국방부의 도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떴고 그 다음 날엔 저의 실명이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기술평가처 로사노 담당관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무기 도입 검토가 스페인 국방 전략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개인 메일로 익명의 비난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악의적인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조롱성 메시지도 받았어요. 저를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런 말은 믿지 않겠지만 그 메시지들이 쌓여갈수록 제 자신에 대한 의문도 커졌습니다. 나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동료들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만나면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던 이들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무의 성능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독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탄착 오차 범위 2m 이내라는 수치를 봤을 때 저는 그게 단지 정밀하다는 의미가 아닌 어떤 훈련 체계와 지원 시스템이 그런 결과를 뒷받침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보고서에 눈길이 멈췄어요. UAE 현지 운용부대의 실전 피드백이었습니다. 작전 중 기술 오류 발생 시 한국 측 기술진이 12분 내에 원격으로 오류 진단 및 대응 시나리오 제공, 통신이 불안정한 경우엔 위성통신망으로 긴급 지원, 현장 병사들은 기계가 아닌 사람과 연결된 체계라는 신뢰를 느낀다고 표현함.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이 무기를 불신했던 이유는 단지 출처 때문은 아니었는지, 한국이라는 낯선 이름이 그동안 내가 쌓아온 기준과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성능을, 신뢰를, 시스템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작전기획국의 까를로스 부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로사노, 솔직히 말해서 이 일로 내 경력에 타격이 올 수도 있어. 정말 확신하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확신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 지나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검토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무기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부의 압박은 거셌고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로사노, 제발 이건 좀 내려놔. 너무 깊이 들어간 거야. 동료 한 사람이 제게 조용히 충고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할 책임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립감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지였죠. 그 무렵 저는 거의 매일 밤 사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하곤 했습니다. 기술 보고서를 읽고 해외 무기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나토의 유사 도입 사례를 검색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갈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치는 한국 무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기술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제 오랜 동료 마르책 대령이었어요. 나토 방산 포럼에서 몇 차례 만난 적 있는 사람으로 천무를 실제로 평가하고 도입한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지만 의미심장했어요. 로사노, 우리도 너희만큼 처음엔 망설였어. 하지만 한번 이걸 보고 나면 내 생각도 조금 달라질 거야. 그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하나의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천무 운용 실전 훈련 UAE 작전 협력 부대 공동 촬영본이란 제목이었어요.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조용히 시작됐어요. 거대한 사막, 장갑차들이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화면 좌측에 떠오른 한 줄 자막. 오전 11시 3분 제3사단, 장비 통신 오류 발생. 이후 화면은 분 단위로 전개됐습니다. 11시 4분 한국기술진 원격 시스템 접속, 11시 7분 오류 원인 분석 완료, 11시 10분 대체 시나리오 전송 및 병력 운용 재개. 단 7분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7분?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30분,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영상 속 병사들은 혼란스럽기는커녕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장비를 재운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죠. 저는 책상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 기술이란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나는 정밀도와 사거리, 유지비용 같은 숫자만을 통해 무기의 가치를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영상은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마르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책, 이 영상 진짜야? 편집된 거 아니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로사노,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가 6개월간 운용해본 결과 이게 일상이야. 한국 기술진들은 24시간 우리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먼저 연락이 와. 그런데 이상한 건 마르책이 계속 말했어요. 이들은 절대 우리 작전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아. 오직 장비의 기술적 문제만 해결해줘.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기술 지원과 작전 기밀을 명확히 분리한다는 것. 이건 정말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천무 관련 문서들을 전부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검토용 참고 자료였지만 이제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이 무기가, 이 시스템이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제 보고서 제목을 처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신뢰라는 무기, 한국 천무에 대한 전략평가 초안 물론 아직 제 주변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동료들의 시선, 언론의 의심, 고위층의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내면 어딘가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보고서 초안을 바꾸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그 누구에게도 제 판단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제게 가해지는 시선은 마치 의심스러운 외골수에게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메일함에 한 통의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국방부 내에서 다른 부서를 맡고 있는 이레네 과장이었어요. 평소 별다른 교류는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제게 이렇게 적어보냈습니다. 로사노 평가관님, 최근 천무 관련 보고서 초안 읽었습니다.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성능 이상의 이야기를 기술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저의 시선을, 제 판단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지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며칠 뒤 나토 기술자문회의가 비공식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열렸고 거기서 마르책 대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술적 우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능력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의 천문은 그것을 증명한 드문 사례였다. 그 발언은 짧았지만 강력했어요. 나토 회의에서 한국 무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 이후 다른 나라의 기술 담당자 몇 명도 조심스럽게 천무 도입 후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기술 장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우리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운용 결과 서방 무기 대비 운용 비용은 30% 절감되면서 성능은 오히려 향상됐어요. 라트비아 대표도 비슷한 증언을 했고요.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의외였습니다. 하드웨어보다 감동받은 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한국 기술자의 태도였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였다. 심야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면 12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무렵 저는 한국 측 기술진에게 추가 자료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고의로 까다로운 요구였어요. 스페인 군사작전 환경에 맞춘 소프트웨어 연동 구조, 전술 네트워크 혼선 대응 시뮬레이션, 지중해 기후 조건에서의 장기 운용 데이터까지 요구했죠. 보통 나라였다면 추가 계약 없이는 불가라고 답했을 수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착한 한국의 회신은 짧고 명확했어요. 로사노 평가관님, 현재 내부에서 가능성 검토 중입니다. 도전은 저희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짧은 답변 하나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떨궜어요. 이들은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책임질 동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한국에서 스페인 맞춤형 기술 자료가 도착했어요. 무려 15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는데 스페인어 번역본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홍보 자료가 아니라 스페인군의 작전 교리와 전술 환경을 철저히 분석한 맞춤형 솔루션이었거든요. 동료 한 명이 그 자료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로사노, 이 정도 성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동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제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먼저 내부의 가장 강경한 반대자부터 만났습니다. 바로 작전기획국의 까를로스 부국장이었죠. 그는 언론과 국회 보고에서 천무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었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스페인군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요. 까를로스 부국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그는 저보다 7년 선배였고 제가 신입일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로사노, 또 천무 이야기하러 온 거지. 솔직히 말해서 좀 지쳤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까를로스,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을 봐줘야 해. 우리는 지금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동맹과의 작전 체계 속에서 누구와 함께 설 수 있을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그는 한참 동안 제 말을 듣고 있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널 반대한 건 내가 감정적으로 휘말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만약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면 다시 검토해보지. 그건 명확한 지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렸다는 뜻이었죠. 저는 즉시 한국방위사업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 기술 설명회 요청을 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스페인군 내부 작전 시뮬레이션 환경에 맞춰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샘플을 단 2주 만에 제공했어요.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비공개 내부 기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작전 참모들, 정보통신 담당자들,
유지보수 실무자까지 총 42명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발표가 제 경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무기는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현장과 연결되어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무기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화면을 넘겼을 때 일부 실무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들이었어요. 스페인어 버전 병사 교육 프로그램, 현지화 운영 매뉴얼 샘플, 지중해 기후 적응 운용 가이드까지. 처음엔 냉소적이던 이들도 이런 자료들을 보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 실무자는 이 정도면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많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회의 중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정보통신 담당 중령이 질문을 했거든요. 만약 한국과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원격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한국은 무기 수출 시 기술 이전도 함께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작전부 정보실의 한 중령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평소엔 이런 설명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무기를 본 것 같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카를로스 부국장도 발표가 끝난 후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사노,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네.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가장 강경한 반대자가 지지자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분명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어느 순간 눈앞에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술 세미나 이후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천무라는 이름이 조롱이나 불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전략 자산으로 올라섰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도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로사노, 천무 진행 상황 어때? 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몇 주 뒤 저는 정식으로 작성한 기술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모든 군수 문서 중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 자료였어요. 무려 89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 기술 스펙뿐만 아니라 운용 철학, 지원 체계,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무기는 단순히 목표를 타격하는 장비가 아니다. 이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신뢰와 책임의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쓸 때 저는 제 경력이 모두 이 한 줄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국방장관 직속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마치 수험생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에는 장성급 5명과 기술 전문가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로사노 평가관, 한국 무기의 나토 호환성은 100% 보장됩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은? 만약 한반도에 유사시가 발생하면 기술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따져 묻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선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대신 설득해야 하는 신뢰의 중개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한 장성이 왜 하필 한국입니까? 검증된 미국이나 독일 무기 대신? 이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장군님, 검증이란 과거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미래의 파트너십이에요.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관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천무 도입을 위한 1차 평가 통과, 세부 조건 협상 개시 승인.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겁고 소중한 통보였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롱받던 이름, 불신의 대상이었던 한국 무기가 이제 스페인 국방 전략의 한 축으로 들어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정말 이걸 해냈구나.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보냈던 한국 기술자의 짧은 메시지.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려 합니다. 그 말이 이제는 제 말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가치로 무기를 만드는지는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드디어 됐어. 천무 도입이 승인됐다고.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정성의 승리였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 천무 도입이 공식화되자 언론도 차츰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엘파이스에서는 뜻밖의 선택이 실력으로 증명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라 반과르디아는 한국 무기 유럽 전장에서 자리 잡을까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특히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을 때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이 결정이 제 이름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겐 이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의 기술자로서 한 번의 신념을 지켜낸 일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나토 기술 포럼에서도 천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술 설명회를 요청해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거였죠. 어느 날 카를로스 부국장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로사노, 내가 옳았어. 어제 한국 측에서 온 추가 기술 자료를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선 사항까지 제안해왔어. 그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지중해 기후에 맞춘 부식 방지 코팅 기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어. 이 정도면 정말 파트너십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제 책상 위에는 천무 기술 자료 대신 새로운 평가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하루에 한 번쯤 처음 그 보고서를 읽던 날을 떠올려요. 수치가 아닌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 신뢰, 그 조용한 혁명이 제게 남긴 감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기술팀에서 감사 인사가 담긴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 기술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스페인군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결국 그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추구하는 철학, 그들이 만든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사노, 내가 천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천무가 너를 선택한 것 같아.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순히 무기를 평가한 게 아니라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한 것 같았거든요. 최근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요. 해군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공군에서는 KF-21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문의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낯선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껴요. 제가 처음 천무를 검토할 때만 해도 한국은 스페인 국방부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게 한국 무기 천무는 단순한 기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신념을 시험한 도전이었고 무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준 계기였어요. 1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언제부턴가 무기를 단순한 도구로만 바라보게 되었었거든요. 성능, 가격, 납기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천무를 통해 깨달은 건 진정한 무기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교류하면서 느낀 건 이들은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기술을 평가할 때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설계됐는지, 어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인지 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진실된 답을 준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스페인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거든요. 주제는 현대 무기체계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었는데 저는 천무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생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철학이고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군인이 되어 무기를 다룰 때 그 무기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생도가 질문했어요. 평가관님, 그럼 한국 무기가 다른 나라 무기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수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단순히 파괴력이 센 게 우수한 건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게 우수한 건지 말이에요. 천무는 단지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저는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어요.
최근에 인상 깊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천무 도입 전 한국 기술진들이 시범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들의 태도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매뉴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군 병사들이 이 무기를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한 한국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무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무기 수출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군인들의 생명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뢰를 믿기로 했습니다. 수치나 데이터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선택한 거죠.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요새 저는 다시 새로운 무기체계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보고서에도 천무와 같았던 경험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술은 날로 발전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밀하고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강한 무기는 사용하는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깃든 것이라는 걸 저는 천무를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억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편견을 처음으로 깨뜨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세상은 아직도 기술을 경쟁이라 부릅니다. 성능을 비교하고 가격을 따지고 수출 실적을 자랑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 기술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이에요. 그 물음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답을 준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보고 수치를 넘어서 철학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한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향해 보여주는 신뢰의 방식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기술로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기술의 벽. 한국은 조용히 그 벽을 넘어 방법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도 언론을 통해 떠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실험 결과로 세계 항공 기술계를 조용히 뒤흔든 나라. 회의장엔 정적이 흘렀고 기술 강국들의 얼굴에는 믿기 힘든 충격과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게 그러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방하고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미국 항공엔진 기술자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 기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그랜트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한 항공엔진 개발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기술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테스트와 실패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제 손을 거쳐간 합금 블레이드만 해도 수천 개는 넘을 겁니다. 항공엔진이라는 건 단순히 열을 견디는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 안엔 기류를 다루는 계산, 원심력에 버티는 구조, 그리고 수명을 버텨내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기술보다는 조립과 조율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들이 미국산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고는 있지만 설계에서부터 시작해 항공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해낸 사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그런 생각을 품은 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 터빈 심포지엄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행사장은 세계 각국의 기술자들로 북적였어요. 유럽, 일본, 러시아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연구 성과를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전 세션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술 자료와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최신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포스터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오전 내내 여러 발표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약간의 개선점이 있는 정도였죠. 그 발표는 오후 일정의 중반쯤이었습니다. 한국방산기술연구소 소속으로 소개된 발표자는 TIT 1550도에서 30분 이상 안정운전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엔진이 아니라 CJ 모듈 기반의 실험이라는 설명도 곁들였지만 그래도 그 수치는 우리 연구소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어요.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수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발표자가 보여준 데이터와 그래프들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정밀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수사 없이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묵직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옆자리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험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상용화가 어렵지. 중국 국영항공기술원에서 온 린타오였습니다. 그는 한국 측을 가리키며 피식 웃더군요. 그 나라는 늘 뭔가를 조립하긴 잘해. 근데 자기 머리로 만든 건 글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가능했을까? 단순히 실험 조건에서 나온 수치 아닐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발표가 진짜라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기술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한국 발표자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답에는 확신과 겸손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 있던 편견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큰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발표 당시 사용됐던 실험 데이터를 요약한 문건이 저희 연구소 내부 기술팀으로 회람됐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가 공개된 건 아니었고 일부 온도 유지 데이터와 소재 분석 결과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순간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TIT 1550도, 30분간 안정 유지, 소재 변형률 1% 미만, 냉각 채널의 열분산 곡선도 안정적. 그건 수치 하나하나가 허투루 흘려볼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왔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시험 결과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보통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실험은 데이터 편차가 크기 마련인데 한국팀의 결과는 마치 오랫동안 다듬어온 듯한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몇몇은 노트북으로 자신들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보고서 말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상용화 전 단계이며 소재 열화 분석과 반복 실험이 추가로 필요함. 즉,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명백히 가능성을 입증한 수준이라는 뜻이었죠. 연구소 내 시니어 엔지니어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냉각 채널 설계에 너무 집착했나 봐. 그들은 소재 자체의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췄어. 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린타오와 호텔 근처의 바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태연하게 묻더군요. 오늘 그 보고서 봤어? 봤지. 제가 짧게 답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게 진짜면 우린 자존심 문제요. 우린 WS15를 만들기 위해 20년 넘게 돈을 부었어. 그런데도 아직 고온에서 블레이드가 휘는 걸 못 잡고 있단 말이지. 린타오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했고 서방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가 쫓아야 할 대상이 다른 아시아 국가라니 그에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쪽을 슬쩍 보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소. 뭔가 빠뜨린 거 아닐까? 데이터든 조건이든.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간과했던 곳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갈라지는 두 개의 생각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 수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혹시 그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이 그 데이터를 마주한 제 눈앞에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에서 나와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방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 연구 분야, 그동안의 성과들, 이전에는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 엔진 블레이드와 관련된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린타오의 말처럼 어쩌면 저건 그냥 실험실 안에서나 가능한 쇼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기술자의 연락처를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교류나 문의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데이터 검토에 감사한다는 짧은 인사에 불과했죠. 사실 그 이메일을 쓰는 제 손끝은 부끄럽게도 다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막연한 직감이 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항공 엔진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믿음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죠.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세계관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문득 벽에 걸린 항공 엔진의 단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 복잡한 기계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소수의 나라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부서의 기술 전략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자료에는 한국 측 실험 성과에 대한 요약 검토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소재는 기존 F 블레이드 합금 대비 열팽창 개수와 필요한계에서 통계적으로 우세하며 냉각 채널 설계 역시 열 분산 효과가 뚜렷함. 다만 시제품 수준의 결과이며 반복성 및 항공기 적용 가능성은 검증 필요. 회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 데이터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우리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로버트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야. 체계적인 접근법과 꾸준한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해.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 그들이 어떻게 이 결과에 도달했는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너무나 정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결과에 과장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해냈는지를 외치는 대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태도만이 보였거든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그들의 실험 방법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결과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한계점도 명확하게 기술했어요. 이는 매우 드문 접근법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만 강조하고 실패는 최대한 숨기려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까지도 투명하게 공유하며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증명했고 조용히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자신들의 내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우리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 제시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고의 공과대학을 졸업한 유망주였죠. 마이클, 이 데이터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한국 팀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국적이나 출신보다 순수한 기술적 호기심이 더 중요했던 거죠. 린타오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 보고서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한국은 조용히 우리를 앞질렀다는 뜻이오. 중국은 늘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그냥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지.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인정, 어쩌면 부러움까지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있어 우리는 항상 보여주기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하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에 대한 우월감이 어쩌면 그들 앞에선 무책임한 자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만 여겼던 나라가 이제는 깊은 호기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다루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저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레 한국 기술자 측에 추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정식 회신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제가 요청한 몇 가지 여력학 관련 데이터를 비상업적 검토 목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 답장에는 복잡한 기술 용어보다 더 인상 깊은 말이 한 줄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팔기 전에 기술을 지키는 방법부터 배웠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술을 개발하면 바로 상용화와 수익 창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지키고 성숙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이 보내온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표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험 결과 이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저한 검증 과정과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의 흔적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술을 만들면 그걸 얼마나 팔 수 있을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며 그걸 얼마나 오래 보호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한 겁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온도 상승 곡선, 소재 수명 예측, 여러 시뮬레이션 외에도 시험편 100개 이상을 반복 테스트한 피로도 그래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실험을 그렇게까지 반복해야 했을까요? 단지 수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갖고 그 과정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연구실에서 저는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단순히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수백 번의 반복과 검증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강한 성공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이죠. 데이터 말미에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간략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기술을 완벽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온도, 더 긴 유지 시간, 더 적은 변형률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번 성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다고? 같은 부서의 한 동료가 자료를 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네. 그 말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을 대하는 태도,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1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F 엔진 개발 막바지, 상업화 일정에 쫓겨 수명을 줄여도 되는 수준의 합금 타협안을 제시했던 회의. 그땐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적당히 괜찮은 수준에서 타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그들이 가진 끈기와 열정,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들이 쌓은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만든 구조였고 책임으로 다져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그 조립국은 어느새 독립적 철학을 갖춘 기술국가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제 마음에 더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다음 날, 저희 부서에서는 긴급 기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의 시제 엔진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 회의실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부서장뿐만 아니라 연구소 이사까지 참석했으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는 한국 측이 공개한 데이터와 우리 연구소의 최신 실험 결과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미묘한 차이였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격차를 의미했죠.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 부분에서 그들의 우위는 명백했습니다. 회의 초반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상용화 가능한 수준일까? 혹시 발표용으로 조정된 결과는 아닐까? 그런 의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술 우위를 자랑해온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몇몇 실험 데이터 검토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실험은 분명히 기술적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결정 초합금의 고온 내구성과 필름 쿨링의 분산 효율 모두 우수했고 무엇보다 데이터 간 일관성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나 그 결과가 진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실험 결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적 우월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경쟁 기술의 등장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방향 감각의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하고 더 빠른 기술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며 나아갔던 것이죠.
데이터 분석팀의 수석 연구원인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들의 실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결과의 안정성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재의 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어요. 이건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의 실험과 조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날 오후 기술 전략 책임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30년 목표로 잡았던 실험이 다른 곳에서 먼저 실현됐다면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류를 모색해보는 게 옳습니다. 그의 발언에 몇몇은 동의했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한국 측과의 기술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교류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학술 차원의 접근이었죠. 그래도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로비에서 린타오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이걸 그냥 조립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한국은 그동안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거지. 우린 늘 성과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실험실을 지켰던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만을 자랑스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린타오는 커피 한 모금을 넘기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젠 우리가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그저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온도 수치 하나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 절제, 그리고 철학이 기술을 움직였고 그 중심엔 조용하지만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면허 생산의 조력자가 아닌 기술의 독자적 주체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자세, 철학까지도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홀로 앉아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던 한 장의 이미지, 고운 에어 블레이드의 현미경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호텔룸의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그 이미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직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밀하게 배열된 결정 조직, 열에 의해 뒤틀리지 않은 블레이드의 가장자리, 냉각 채널이 남긴 미세한 흔적까지. 그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 번의 실험과 수년간의 반복이 빚어낸 신념의 결과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방산기술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연구 역사와 성과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문구나 과장된 표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나열하고 있었죠. 그 태도에서도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기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보다 감내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껏 저에게 기술이란 몇 도를 버티는가, 몇 분을 유지하는가, 누가 먼저 양산에 성공하는가로 나뉘는 싸움이었습니다. 숫자와 성능, 그리고 상업적 성공이 기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달랐습니다. 이건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침묵의 증명서 같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 위해 만든 구조물. 그 안엔 오직 숫자가 아니라 시간, 인내, 책임, 그리고 조용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함께 일했던 젊은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빠른 결과, 화려한 성과를 원했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모토 아래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깊이보다는 속도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기술이라는 것이
단지 성능의 증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이 선택한 방향의 집합체였고 그 방향이 곧 그 나라의 풍도하다는 것을요.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발표나 대대적인 홍보 없이 오직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보다 어떻게 숨기고 지키고 끝까지 지켜냈는지에 저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것은 기술 이상의 것, 어쩌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보냈던 간단한 문의 메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실험 단계에서 국제 공동 검토의 형태로 협력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 연구소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메일을 작성하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결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주도권을 쥐고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배우고자 했고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메일을 보내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 협력 제안이 아니라 겸손한 배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그 나라는 처음으로 기술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교류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심포지엄 폐막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소규모 기술 토론에서 한국 기술자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포지엄 첫날 발표를 했던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아마도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에서 10여 명의 기술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항공 엔진 블레이드의 내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각 나라에서 시도했던 접근법과 한계점들이 공유되었죠. 한국 기술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실험에서 중요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때도 겸손한 말투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실험실 수준입니다. 항공기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더는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했는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5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가 결국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실패는 감추려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들의 취약함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명확함, 그리고 깊은 전문성이 존경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정식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들의 과정, 깊이 존경합니다. 그의 눈이 잠시 동그랗게 커지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그 순간 저의 말이 단순한 외교적 인사로 들리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한 기술자가 또 다른 기술자에게 건넨 진심의 경의였으니까요. 우리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연구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우리 연구소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대화는 경쟁이 아닌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로비에서 린타오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 없이 앉아있던 그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과보다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부끄럽더이다. 우린 누가 먼저 공개하고 누가 먼저 베끼는지만 고민했어. 그들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린타오의 말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른 나라의 접근 방식에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웃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내겐 늘 조립 국가였는데 지금은 잘 지어진 구조물 같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조롱이 아니라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말보다 훨씬 깊은 전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번 심포지엄이 제게 준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제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며칠 후, 이 회의에 참가했던 유럽, 중동, 동남아의 몇몇 기술 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해당 실험에 대한 기술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적 기술의 대화 테이블 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선전도, 수치도, 광고도 없이 오직 조용한 실험 하나로 이뤄낸 성취,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1550도에서 30분간 유지라는 짧은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뒤에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그걸 믿고 기다려준 사회가 있었음을 이제야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서 받은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기술이 가장 멀리 간다는 말,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하나의 철학,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는 어떤 화려한 홍보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그 심포지엄 회의장 한복판에서 제가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놀랐고 믿을 수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컨퍼런스가 아니라 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도전받고 새롭게 재정립되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면 그건 단순한 기술적 반응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된 틀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였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저의 편견, 저의 고정관념, 어쩌면 저의 오만함이 깨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나라가 이제는 깊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능을 경쟁했고 스펙을 숫자로 나열하며 우열을 가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기술을 이기는 도구로 시장 점유율을 위한 무기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우리보다 뒤처진 국가들을 덜 발전된 나라로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책임의 언어로 대했고 믿음의 형식으로 다듬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이 결국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한 번도 외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실험 하나하나에 침묵의 확신을 담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끝까지 데이터를 쌓아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화려한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단단한 기초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결국 오늘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겠죠. 이제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나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낮추며 미국 동부의 하늘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를 밝히듯 개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한 나라의 기술력을 형성하는 것이겠죠. 저는 지금도 기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이번 경험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어쩌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다주는 우월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술이란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성능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와 마음이 결국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겠죠. 비행기가 착륙하자 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 측에서 공동 검토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짧은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저에게는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 친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가능하게 해준 그날의 회의장을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회의장은 내 오만을 깨우는 교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작은 나라가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왔는지를요.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끈기, 겸손함, 그리고 확고한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결국엔 해내고야 마는 진짜 기술국가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리며 저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겸손한,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 한국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